한설입니다. 이번 플라자 프로젝트에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격변한다는 말일 텐데 격변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격변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현재 오늘날의 국제 정세의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징으로 말하자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국제 정치적 사건이 동시에 매우 시간적으로 빨리 발생하고 있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추이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이 최근에 벌어지는 국제정치 질서의 향방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복잡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존의 국제정치 질서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국제정치 질서가 붕괴되고 약화되고 있고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미국 일극 체제가 붕괴하고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만 이 다극 체제라고 하는 것들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워낙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앞으로 형성된 질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변하긴 변하지만 잘 모른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건 다단하고 또 성격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에 우리 국제정치 질서를 평가하는 시각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존의 과거에 있었던 관성의 어떤 원칙에 많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정치적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제정치 질서가 기존의 국제 질서가 거의 붕괴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현재의 국제정치 질서를 과거의 기존의 관점에서 그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강연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특별하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서 사실은 이게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변하는 일들을 해석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과거의 체제라면 그대로 미국이 해오던 그런 질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도했던 그런 세계 질서가 바뀌고 변화하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그런 어떤 미국 주도의 시대에 따랐던 그런 인식의 틀을 그대로 따라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패권 국가라고 하는 이런 강대국은 이 국가의 힘이 약해질 때 여러 가지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동맹국들 그러니까 하위 동맹국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이런 국가들이 스스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국가들이 독자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띱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상 그런 경향은 언제든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이 나라들은 사실은 강대국 입장에서 강대국이 보는 세상을 보는 입장에서 좀 탈피해서 뭐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국익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주체적인 이 상황 인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 주도의 그런 중심 질서,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미국 일극적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잘 살아왔고, 그 다음에 국가 발전도 이룩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 거기서 탈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언론에서나 전문가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태도도 바로 그런 현상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언론이나 여러 그 소셜 네트워크나 뭐 그런 데 보면 이게 객관적인 상황 판단보다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그런 경향을 띠는 것을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이 격변하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격변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현상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다음에 서아시아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공격을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사건, 또는 뭐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현상 변경이 일어나는 과정, 파열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세상을 움직이는 국가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들이 동향이 어떤가, 그들의 역학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여기서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런 많은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나 하나의 문제 인식인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처한 국제 정치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적인 측면이나 또는 뭐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그런 측면, 또 정치적 이상주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가장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한 9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적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분기점인 것 같다. 그 역사적 진행 과정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는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현재 국제 정치적 질서, 경제적 체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나서 어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체제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뭐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보다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한 몇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제일 주목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더 이상 조속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정치 질서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은 뭐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그 냉전 기간에도 서로 간에 그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부상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거의 다 제대로 성공적이지 못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또는 뭐 미국 중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도 야심차게 했지만 사실은 거의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구성국가 중에서 인도는 사실상 이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호주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중국과 인도도 굉장히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 브릭스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60년 만에 서로 국경 문제를 합의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러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인도와 러시아와 그런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우호적인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와 함께 미국이 가장 견제했던 과거 소위 말하는 악의축이라고 하는 러시아, 중국, 이란, 조선, 여기 북한보다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개 국가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이란도 인도도 뭐 같이 다 붙어 있고 하지만 이런 악의축, 과거에 미국이 악의축이라고 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세력권이 형성되고 또 부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유러시아 세력권이 부상하는 데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해양 세력의 약화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영국을 뭐 해양 세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서구 국가들을 해양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군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존의 지배권들 그것들이 서서히 약화되고 상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벌 사우스들의 영향력 또는 이런 지평들이 매우 확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릭스 플러스 체제는 이미 인구, 경제규모, 자원면에서 G7 국가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4년 브릭스 정상회담에서는 13개 파트너 국가가 추가되었어요.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뭐 트리키에, 그다음에 남미 중에서 뭐 볼리비아, 쿠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이 파트너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이 브릭스 플러스 국가로 편입된 것은 가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굉장히 한계에 봉착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브릭스 영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에 대응할 때는 그 수단과 방법이 좀 이렇게 고차원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 특히 그 브릭스 체제에는 이 거의 전방위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전체 총체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지배권에 대항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패권국가로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의 기축 통화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당장은 눈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서 미국 기축 통화도 상당히 지금보다는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세계 교역의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에서는 브릭스 브릿지라고 하는 은행 간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말 이제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별개의 어떤 그런 교역 그런 그룹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회에서는 24년 카잔 브릭스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논의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36개국 정도가 참가했고요. 그중에 25개국의 정상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미국 중심의 그 일극 체제가 이제 종말을 구하고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계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힘이 약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시작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미국의 전략적 실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저는 한때 과거에 예전에는 미국의 전략적 자살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패배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최근 미국과 서유럽은 전쟁을 승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현재 상태에서 종료를 할 수 있을까, 종전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지금처럼 러시아가 굉장히 신속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속한 패배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는 무기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뭐 지원이나 무기 체계 제공 또는 병력의 제공도 이 전황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그 이후에 매우 공세적인 그런 안보 전략 구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이구 같은 경우는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이미 9월 14일 날에 그 평양을 방문해서 나토와 충돌에 대비한 군사 기술 블록을 형성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이미 9월 달 중순부터 그런 이 러시아는 그런 나토의 충돌까지 대비한 어떤 전략적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시기적으로 9월 16일에 러시아는 동원 병력을 증원을 해서 현재 132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러시아가 현재 그 투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투입되고 있는 병력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유럽 전체의 안보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러시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뭐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제공이나 파병, 병력 보내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한국에서 이 정도 보낸다고 해서 현재 이미 기울어진 그 우크라이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이 약화되는 상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들이 저는 크게 보아서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누리고 있던 우월적 지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핵심, 사실은 이제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불침 항모나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속 가능할지 안 할지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점점 그 역량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 힘도 점점 바뀌고 있는데, 역전이 되고 있는데, 이란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또는 이스라엘의 반격, 그런 과정에서 통해 보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오히려 이란은 그동안 자신들과 이렇게 대립해 오던 그런 순위 국가들, 특히 아라비아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제 협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기 영광 통과하면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이란이 이미 핵실험을 했던 그런 정황도 있고, 그다음에 핵을 보유했다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발표도, 내부적인 그런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추정 정도를 해봅니다. 이건 추정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란의 움직임들이 이런 서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근거로 작동하지 않나 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동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그 핵실험으로 의심되는 그런 지진이 발생했는데 10월 5일 정도에, 이 한국 언론에서나 서구 언론에서는 별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인도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지진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지하 핵실험이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지진파가 지하 핵실험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그런 증거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는 미국도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했을 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그 이후에 강력한 대응을 하는데 주춤하고 있는 것도 이란이 그 핵실험과 어떤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에서 미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정부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26년 혹은 27년에 이제 완전하게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6년, 27년 정도, 내년, 내후년 정도, 그다음 2, 3년 정도 안에 철수를 완전히 하게 되면 미국은 시리아 지역에 아직까지 미군 주둔하고 있는데, 그 미군 주둔 문제도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와 이란이 과거에는 순니와 시아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수천 년 동안 싸웠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란과 사우디도 서로 손을 잡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그냥 단순한 관계 개선 정도가 아니라 아라비아 연합해군 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아시아에서 서아시아 현재 사실은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아시아는 굉장히 중요하죠. 석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다 하는 것은 미국 일극 체제의 약화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겠죠.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 제국은 외곽에서부터 무너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에서의 국가들, 아프리카 사헬, 특히 사헬 지역의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국가들이고, 수단과 차드 같은 국가들도 그게 가담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은 파키스탄이나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미 파키스탄 지역에서는 미국 영향력에서 이탈을 시도했고, 그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도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인도와 또 러시아, 또 중국이 서로 연결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죠. 거기서 이란까지 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미국은 일찍부터 파키스탄을 통해서 서남아시아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22년 4월 달에 그동안 임란 칸 수상이 실각을 했습니다. 이 임란 칸 수상의 실각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그런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미국이 그런 임란 칸 그 정권을 붕괴시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임란 칸이 그동안에 친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와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파키스탄의 사실상의 어떤 그런 상실, 이런 현상을 어떤 보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방글라데시에서의 사건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많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반정부 시위로 과거에 하시나 총리가 사임을 하고 그 이후에 친미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방글라데시는 어떻게 될지는 전망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현재 정권을 친미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슬람 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에 차관을 제공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동안 서남아시아에서 인도도 견제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기지가 되었던 그 다음에 또 이를 통해서 이란도 견제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국가였던 파키스탄이 이제 과거에 미국의 영향력에서 상당히 이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그 국제 정치 그런 각 지역별로 어떤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상 질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미국과 서방의 결속은 점점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죠. 서유럽 국가에서 극우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우 세력들은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 극우 세력들, 소위 말해서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정치 세력과 좀 다르고,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브릭스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서방의 동맹 국가들은 점점 결속도 약화되고 규모도 점차 약화되는, 이렇게 좀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탈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국력이 문제인데, 유럽과 일본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경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몇 년간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브릭스를 중국과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은 경제력이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차 점점 더 확대되고 발전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어요. 동유럽 지역은 그동안 미국 1급 체제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던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도 점점 미국의 영향력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헝가리, 세르비아, 조지아, 제가 그루지아로 적었지만 조지아라고 읽죠. 조지아,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이런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이탈하고 또 친러 경향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국제 정치적 사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해 보면 제가 총 9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은 뭐 임의적인 그런 구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방식으로도 뭐 정리를 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간 이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극체제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는 다시 붕괴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안적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나가는 거 하는가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대안적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것에서 뭐 다극적이니 뭐니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나 중국도 다극적 질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극적 질서라는 것은 그런 국제 정치의 양상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국제사회의 권력이 분점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뭐 지금보다 그렇게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용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이제 새로운 대안적 국제 질서가 발전해서 지금보다 나은 어떤 체제가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주목하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섣부르게 뭐 그 다극적 질서니 뭐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패권 기반의 약화를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패권을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설득력입니다. 이것은 뭐 미국의 가치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뭐 그동안 미국의 미국적 가치가 우월하다고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은 민주주의 또는 인권 뭐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이 미국적 가치의 우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크게 보면 전쟁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가자지대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하는 거.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크라이나의 그 정치 주도 세력들은 그 나치의 그 반데라주의자의 그런 후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치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런 굴레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오히려 보면 자신들이 주장했던 가치와 서로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미국적 가치의 우월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설득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축통화는 뭐 이미 앞에서도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페트로달러인데 이미 이제 사우디는 9월 7일 날 산업광물자원 장관이 페트로 위안화도 받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함으로써 달러의 그런 독주 체제가 서서히 이제 붕괴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세 번째 교역의 통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그 약화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미국이 해군력과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발전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졌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 아덴만에서 미국 항모의 그 무기력한 대응,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23년 12월과 23년 7월 달에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해군 간의 전자전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미국이 아주 참패했어요.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교역로에 대한 해군 국가가 해양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이렇게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되는 그런 것 이유는
바로 그런 시대에 맞는 그런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전략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권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서도 뭐 이렇게 설득력도 있고 그러지만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모습도 보여줘서 부럽게 만들어서 따라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정보작전이라고 해서 뒤에서 공작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것을 우리가 뭐 007 뭐 그런 것들이나 그런 스파이 영화에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음모론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정보공작 또는 정보작전이라고 하는데 정보작전의 대표적인 예를 러시아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 자료를 보면 중동의 색깔혁명, 리비아 사태, 천안문 사태, 유로마이단 사태, 그 다음에 한국의 촛불혁명, 중공의 홍콩의 민주화, 그 다음에 미얀마 민주화운동,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에 대한 쿠데타 시도, 파키스탄의 임란 칸 축출까지 최근에 발생하는 이 정치 권력의 변화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미국의 정보 공작이라고 그런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정보 공작도 서서히 제대로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있었던 조지아의 총선에서 친러 집권당이 승리한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제 이 정치 권력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계에 봉착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다섯 번째, 식량과 에너지 주도권 상실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식량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사태 자체가 식량 문제를, 식량 통제에 대한 그런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이단 사태가 일어났다고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우리 언론이나 또는 서구의 통상적인 언론에서는 잘 보이질 않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막을 보다 보면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시장, 식량 시장에 대한 통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만일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면 또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면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이제 우위인데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의 우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그런 첨단 과학기술에 지금 도전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이 첨단 과학기술도 중국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 통제될 수 있는 그런 따라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동원 능력, 자원의 배분 능력 이런 것과 미국식의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효율성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미국이 이제 패권이 약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거는 뭐 흔히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권 약화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패권이 붕괴되거나 약화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두 가지 아마 전략으로 갈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미국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좀 더 한번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국제 정치 질서의 동향과 미국이 패권이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뭐 그 시간으로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나머지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악의 축기라고 했던 북한, 조선과 러시아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조선과 이란의 대응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미국이 도전을 하면 자신들도 응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경제가 떨어지고 뭐 국력이 떨어진다고 약해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중국이 미국과의 본격적인 어떤 그런 대미 항전 체제 또는 응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시진핑 3년임의 문제도 사실상 전시 지도 체제의 구축과 연계시켜서 그런 일환이 아닌가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이게 이 미국의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다음에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는 사실상은 보면 유럽에서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는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를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제일 큰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진행되기 전까지는 될 때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많았다면 앞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필요한 게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선의 동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조선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과거와 전혀 다른 국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위상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미국이 나름 그들의 내부적인 그런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미국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것도 함께 조선은 지금까지와 달리 전혀 다른 그런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최근에 무인기 같은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남북 간의 관계를 완전히 좀 단절시키기 위한 계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어떤 충돌 또는 그걸로 가능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아주 위기적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이제 요번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그동안의 태도와 달리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를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요약해 보면 사실은 미국은 앞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패권 붕괴 또는 약화를 막기 위해서 거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 전략, 미국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전략의 미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구상이 이제 아주 우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중국, 이란, 조선 이런 미국에 대항하는 그 대표적인 이런 국가들은 모두 미국 중심의 국가 질서, 국제정치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발전을 했지만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주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식량과 에너지도 작업하지 못하고 매우 불리한 그런 전략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질서 속에서 과연 한국은 이런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을, 방향을 나름대로 구성해보고 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